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이번엔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시티의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 두 번째 날 경기에서는 인테르가 벤피카를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벤피카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했던 인테르는 1승 1무 1, 2차전 도합 스코어 5대3으로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과 맨체스터 시티의 8강 2차전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맨시티가 1차전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두었기에 1, 2차전 도합 스코어 4대1로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그 경기 리뷰에 앞서서 이번 경기를 앞두고 바이에른 뮌헨 홈구장 알리안츠 아레나에 잔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시즌 중에 NFL 미식축구 있죠. 경기를 개최했는데 이후 그 잔디가 떡잔디가 돼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조금 늦게 진행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 올라온 기사인데 잔디가 최고가 아니다 라고 기사가 경기 전에 올라온 겁니다. 키커즈에서는 이번 그 맨시티전을 앞두고 볼프스부르크 잔디 관리자인 페테르 자우어가 5월 1일부로 바이에른 새 그 잔디 관리자로 임명될 것이라는 보도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볼프스부르크는 여러 차례 독일 프로축구 연맹으로부터 올해의 잔디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자우어는 5월 1일에 부임할 예정이고 현 시점에서 바이에른 잔디는 상당히 크게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승부의 분수령이 되는 장면들이 있었기에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 경기에서 바이에른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맨시티는 3-2-4-1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바이에른은 추포모팅이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지난 1차전에 그 최전방 공격수 선발 출전했던 그나브리 대신 원상 복귀한 셈이고요. 그리고 왼쪽 풀백으로 알폰소 데이비스 대신 칸셀로가 선발 출전한 게 이전 경기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맨시티는 1차전에 3대0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때 경기 내용 자체가 워낙 좋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온 맨시티였습니다. 경기는 초반부터 바이에른의 공세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맨시티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바이에른 역시 슈팅을 가져가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경기 첫 슈팅은 17분경에 나왔는데요. 코망이 수비로 끊어내면서 시작된 역습 찬스에서 사네가 루즈볼을 받아서 전진 패스를 줬고 여기서 고레츠카가 그대로 패스를 준 걸 무시알라가 받아서 뒤로 돌아가는 사네를 향해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살려서 침투에 들어간 사네가 이를 받아서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고 말았어요. 이거는 무조건 골을 넣어줬어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두고두고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아쉬운 찬스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놓친 바이에른은 18분경에 우파메카노에게 퇴장이 선언되면서 위기에 직면했었습니다. 더브라이너가 환상적인 장거리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걸 혼란이 받아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뒤에서 밀치면서 혼란이 넘어져서 파울이 선언된 건데 이게 유력한 득점 찬스라고 해서 왜냐면 골키퍼와 1대1 상황이었으니까요. 심판이 우파메카노의 퇴장을 선언했던 겁니다. 하지만 VAR 결과 더브라이너가 패스를 찔러주는 과정에서 혼란이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게 뒤늦게 판독이 되면서 레드카드는 취소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에른 감독인 토마스 투헬이 우파메카노의 퇴장을 선언했던 심판에게 조롱성으로 이렇게 박수를 보내는 장면과 따봉을 보냈다가 첫 번째 옐로 카드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는 나중에 퇴장의 초석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이에른이 21분경에 사네가 각도 없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프리킥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를 에델손 골키퍼가 선방해냈습니다. 골대
구석으로 향하는 상당히 빠듯한 슈팅이었기 때문에 막기 쉽지 않았는데 에데르송 골키퍼가 지난 1차전에 이어서 2차전에도 선방을 펼쳐 보인 셈이죠. 에데르송 골키퍼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선방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후방 빌드업이라던가 발밑 기술이라던가 이런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맨시티 팬들로부터 다소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내릴 때가 있었는데, 적어도 바이에른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1, 2차전에서는 제 목 그 이상을 해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바이에른이 여러 차례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과는 거리가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도리어 이제 다시 한번 맨시티한테 득점 찬스가 나왔었습니다. 그 로드리가 측면 후 길게 넘겨준 패스를 글리시가 받아서 컷백을 내줬고, 이를 이제 균도안이 슈팅을 가져간 게 우파메카노를 스치고 그리고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존목 골키퍼가 막았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파메카노가 핸드볼 반칙을 선언하면서 페널티킥이 불리게 됩니다. 우파메카노가 균도안이 슈팅할 때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나 싶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뒷짐을 풀면서 팔이 뻗어졌고, 여기서 이제 팔꿈치를 스쳤기 때문에 슈팅 방향을 바꿨다라고 해서 페널티킥이 선언된 거죠. 그리고 우파메카노한테는 옐로 카드가 주어졌고요. 혼란이 페널티킥 키커로 나섰으나 골대를 훌쩍 넘기는 실축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혼란 선수의 페널티킥 실축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혼란은 2021년 4월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한 이후 15번 연속 페널티킥을 성공시키고 있었습니다. 맨시티 와서도 6번의 페널티킥을 모두 성공했었던 혼란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실축하면서 맨시티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페널티킥 실축, 그리고 15번 연속 성공시키다가 16번째 만에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의외의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전반 막판 바이에른의 파상 공세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그 코망의 스루 패스를 받은 사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양발 드리블로 맨시티 수비 라인을 헤집고 들어가서 힐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이제 뒤로 돌아 들어오던 코망이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에데르송 골키퍼가 선방을 했고요. 추가 시간 1분경에 코망이 수비 진영에서 패스를 받아서 빠르게 돌아서면서 맨시티 수비를 제친 후에 드리블로 상당히 먼 거리를 치고 가다가 무시알라한테 패스를 줬고, 이를 이제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받은 무시알라가 여기서 조금 잔디가 파여 있으면서 무게중심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블을 치고 가면서 골라인까지 들어와서 컵백 패스를 준 거를 추포모팅이 힐킥으로 가져갔는데, 이걸 이제 지난 경기에서도 많은 좋은 수비를 펼쳤던 디아스가 육탕 방어로 막아냈고, 흐른 볼을 코망이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팀 동료인 추포모팅 맞고 나가면서 아쉽게 득점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전반전 기록을 놓고 보면 바이에른이 시종일관 공격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말 그대로 맨시티가 공격한 상황은 그다지 많지 않았죠. 대부분을 바이에른이 계속 공격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점유율에서도 58대 42로 크게 앞섰고, 슈팅 숫자에서도 10대 4로 2배 이상 더 많았고, 그리고 코너킥도 바이에른이 2개를 얻어내는 동안 맨시티한테는 단 하나의 코너킥도 내주지 않았으나 0대0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죠. 기대 득점은 바이에른이 0.91골이었고 맨시티가 0.87골이긴 했는데요. 이게 그 페널티킥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페널티킥의 기대 득점이 0.75골 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페널티킥을 제외하면은 맨시티는 이렇다의 득점 찬스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후반 초반에는 맨시티가 득점 기회를 조금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55분경에 더브라이너가 하프라인 쪽에서 길게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거를 글리시가 받아서는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혼란을 향해 스루 패스를 연결해줬고, 이를 혼란이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키퍼 정면을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각도가 없는 곳이었다 보니까 막히는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그 57분경에 바이에른 측면 공격수 코망이 측면 돌파에 이은 날카로운 크로스를 가져갔으나 여기서 이제 에데르송이 몸을 날려서 차단을 어느 정도 해줬고, 에데르송 손을 스친 코망의 크로스가 뒤로 흐른 거를
스톤스가 멀리 걷어냈는데요. 여기서 바로 맨시티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스톤스가 걷어낸 거를 혼란이 하프라인 지점에서 헤딩으로 뒤로 떨궈줬고, 여기서 이제 더브라이너가 볼을 끌고 공격 진영까지 넘어와서 스루 패스를 준 거를 혼란이 받아선 그대로 침투에 들어가서 골을 넣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파메카노가 혼란을 막으러 갔으나 여기서 이제 무시알라가 아까 미끄러져서 넘어졌던 그 자리 있죠? 그 지점에서 똑같이 우파메카노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혼란을 저지하지 못한 거였죠. 우파메카노의 2경기 연속 대형 실수가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뼈아파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좀 우파메카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가 잔디가 파인 지점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맨시티는 효과적인 역습을 통해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1차전 로드리의 선제골도 맨시티가 실점 위기를 벗어나고 곧바로 수비 진영에서의 역습에서 골이 나왔던 거였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장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브라이너는 이 경기에서 도움을 올리면서 공식 대회 23호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그 더브라이너 개인에게 있어서 맨시티 소속으로 기록한 단일 시즌 최다 도움입니다. 종전 기록은 2019-20 시즌에 기록한 22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 5대 리그 선수들 중에서 최다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더브라이너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의 리오넬 메시로 18도움인데 이는 더브라이너보다도 5개가 부족한 수치죠. 그리고 혼란은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연소 35골을 기록을 했고요. 종전 최연소는 음바페였고요. 바이에른은 64분경에 사네와 칸셀루를 빼고 마네와 알폰소 데이비스를 투입하면서 왼쪽 측면 쪽에 변화를 감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맨시티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66분경에 아케가 볼을 잡으러 가다가 햄스트링 쪽을 잡으면서 쓰러졌어요. 결국 아케는 66분경에 라포르트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진 공격 과정에서 67분경에 무시알라가 수비 3명 사이를 파고드는 센스 있는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받은 추포모팅이 골대 구석으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는 에데르손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물론 그 추포모팅의 슈팅이 다소 약하게 나가긴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골대 구석으로 빠듯하게 가는 슈팅이었기 때문에 에데르손 골키퍼가 다시 한번 선방을 펼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그 바이에른은 72분경에 추포모팅과 무시알라를 빼고 마티스텔과 밀러를 투입하면서 공격 쪽에 다시 한번 변화를 감행했습니다. 이 교체 카드는 곧바로 적중하는 듯 싶었어요. 75분경에 키미가 환상적인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받은 코망이 접는 동작으로 상대 수비를 제치고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는 이제 그 에데르손 골키퍼가 쳐냈고 마티스텔이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었는데 하지만 이는 그 코망이 키미의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옵사이드의 위치에 있는 게 뒤늦게 확인이 되면서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이에른은 78분경에 파바르를 빼고 스타니시치를 투입하면서 측면 수비 쪽에 변화를 감행을 했는데요. 모든 교체가 측면 쪽에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러한 가운데 바이에른은 81분경에 마네가 골라인 바로 앞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과정에서 맨시티 센터백 아칸지가 핸드볼 반칙을 범했고 이게 원래는 처음에는 골라인 아웃 판정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VAR 판독 결과 골라인에 걸친 상태에서 마네가 크로스를 올린 게 확인이 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키미가 차분하게 골키퍼가 움직인 걸 보고 골대 상단으로 꽂아 넣으면서 1대1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이 연장전까지 승부를 끌어가기 위해선 3골을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여유가 있는 맨시티는 84분경에 혼란을 빼고 알바레스를 투입하면서 체력 안배에 나섰습니다. 바이에른은 85분경에 알폰소가 아칸지보다 뒤에 있었음에도요 빠른 스피드로 아칸지를 제치고 들어가서 땅볼 크로스를 연결해줬고 이를 이제 텔이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86분경에 코망이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라포르트가 뒤에서 껴안으면서 파울을 범했거든요. 이에 이제 심판은 옐로를 꺼내 들었는데요. 하지만 투엘 감독은 이 판정이
퇴장까지도 나올 수 있었다. 완전한 역습 찬스였다.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항의하다가 두 번째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결국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막을 내렸는데요.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 바이에른이 승리할 만한 경기였어요. 슈팅 숫자도 19대 7로 거의 3배 가까이 많았고요. 유효 슈팅도 7대 2로 거의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점유율도 58대 42로 크게 앞섰고, 기대 득점도 바이에른이 2.2골로 맨시티 1.3골에 앞섰죠. 바이에른은 최소 2골은 넣을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물론 2골을 넣었다고 해서 바이에른이 준결승에 올라가는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바이에른이 이기려면은 이미 실점을 허용한 마당에 4골을 넣었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승리하지 못한 거는 두고두고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반도프스키가 떠나고 나서의 득점 부재를 바이에른은 끝까지 메우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키미와 무시알라가 이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키미 같은 경우는 패스 성공률 89%에 볼터치 84에 패스 55회를 성공을 시켰고, 롱패스는 4회를 모두 성공시켰고, 또 이제 슈팅 3회 가져갔고, 가로채기 2회, 크로스 2회 성공시켰고, 찬스 메이킹도 1회를 기록을 하면서 골까지 넣었으나 동료들이 잘 받아먹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시알라 같은 경우는 정말 위협적인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전반전에는 패스 성공률 100%에 볼 경합 승리 3회에 태클 2회 성공에 찬스 메이킹 2회, 그리고 드리블도 1회 시도해가지고 성공시켰고, 그리고 빅찬스도 한번 만들어냈으나 사네나 추포모팅이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게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바이에른이 공격을 대부분 주도를 했어요. 맨시티가 공격한 지점 자체가 한 7구간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정작 맨시티의 득점은 바이에른이 공격하고 있었을 때 나온 거죠. 맨시티가 상당히 효과적인 역습으로 1, 2차전 모두 득점을 이끌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평소 축구와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투엘 감독은 바이에른 지휘봉을 잡고 6경기에서 2승 2무 2패에 그쳤습니다. 도르트문트와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이어지는 분데스리가 2연전에서는 연달아 승리를 했으나 프라이부르크와의 포칼 8강전에서 패하면서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맨체스터 시티하고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 패했고요. 그 지난 주말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호펜하임 상대로 1대1 무승부에 그쳤고요. 그리고 이번 맨시티하고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도 무승부에 그친 건데요. 1991년 세렌 레르비가 바이에른 지휘봉을 잡고 첫 6경기에서 2승에 그친 이래로 무려 32년 만에 바이에른 신임 감독은 처음으로 6경기에서 2승에 그친 감독이 됐습니다. 물론 일정이 까다롭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아쉬운 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바이에른 보드지는 위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당장 이번 경기에서 바이에른 서포터들이 목표는 놓칠 수 있다. 협회의 가치가 아니다. 관리 정책 의문이라는 배너를 건 겁니다. 이걸 건 이유는 전임 감독이었던 나겔스만 감독과의 결별에 대한 그 방식과 시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나겔스만 감독에게 일단 전화로 통보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투의 부임부터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겔스만 경질을 전화를 통해서 통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최소한 나겔스만을 먼저 경질시키고 투엘을 부임시키더라도 시켜야 됐다는 얘기인 거인데다가 중요한 시기에 거기다 나겔스만이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데 투엘이 토트넘 감독에 부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급하게 이렇게 데려온 거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죠. 시기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빌트지 기자도 그렇게 얘기했죠. 나겔스만이 바이에른 감독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어린 감독이었다 보니까 결별 자체는 이해가 간다. 그리고 또 이제 투엘이 언젠가는 바이에른 감독을 할 만큼 뛰어난 감독인 것도 맞다. 하지만은 중요한 시기에 감독을 급작스럽게 바꾸는 게 과연 맞는 것이었냐라는 의문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바이에른의 전설이자 독일 대표팀의 전설이기도 한 마테우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반면 이제 맨시티는 바이에른을 꺾고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 진출하면서 2020-21 시즌, 2021-22 시즌에 이어서
3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잉글랜드 구단으로는 첼시와 맨유, 이 두 팀은 2006-07 시즌부터 2008-09 시즌까지 3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 진출했었는데요. 이 두 구단에 이어서 세 번째로 3시즌 연속 준결승에 진출한 잉글랜드 구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감독들 중에서는 역대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0회 진출한 감독으로 등극했습니다. 비록 우승은 바르셀로나 감독 시절의 2008-09 시즌과 2010-11 시즌 두 번밖에 없긴 하지만은 준결승 자체는 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다 준결승 진출 감독인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와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9회의 칼로 안첼로티 감독이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서 붙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그 바이에른의 잔여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에른은 남은 거는 분데스리가 우승밖에 없는 건데요. 바이에른은 현재 그 도르트문트의 승점 2점 차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마인츠, 헤르타, 베르더 브레멘, 샬케, 라이프치, 쾰른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나마 까다로운 일정이라면은 마인츠하고의 원정 경기, 그리고 라이프치히하고의 홈 경기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위권에 위치한 팀이다 보니까 사실 전승을 거둬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엔 맨시티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는 당장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FA컵 준결승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아스널과 프리미어리그 1위 결정전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맨시티는 세계대회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FA컵과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준결승에 진출해서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아스널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승점 4점 차예요. 한 경기 덜 치른 걸 승리한다면은 승점 1점 차로 줄어들게 되고 거기다가 맨시티와 아스널의 맞대결이 있는데 심지어 맨시티 홈입니다. 즉 역전 우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바이에른은 남은 일정에서 분데스리가 우승을 통해 체면 치레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맨시티는 구단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통해 세계대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이룰 수 있을지 앞으로도 관련해서 한준TV에서 지속적으로 영상들을 올려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